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 묶음을 딱 펼쳐보니까요.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마치 한 영화관인데 상영관이 두 개인 것 같아요. 아, 서로 다른 영화가 동시에 상영되는. 네, 한쪽 상영관에서는 가격이 막 급락하고 공포스러운 소식들이 터지니까 관객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뛰쳐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 다른 상영관에서는 월가의 거물들이 아주 조용히 앉아서 팝콘을 먹으면서 스크린 자체를 사들이고 있는 거죠. 정말 절묘한 비유시네요. 맞아요. 가격 차트라는 스크린만 보면 이거는 완전 재난 영화죠. 근데 카메라를 조금만 뒤로 당겨보면 그 재난 현장에서 새로운 도시를 지으려는 건설사들이 막 중장비를 끌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요. 아, 그 혼란을 기회로 삼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바로 이 두 가지 모습, 시장을 뒤흔드는 공포의 정체가 뭔지, 그리고 그 뒤에서 벌어지는 기관들의 아주 치밀한 전략이 뭔지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드릴 겁니다. 아마 이 시간을 다 듣고 나시면 이게 단순한 하락이 아니구나. 어쩌면 거대한 부의 이동이 시작된 걸 수도 있겠다 하고 느끼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투자자들을 얼어붙게 만든 그 재난 영화, 공포 시나리오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첫 번째 공포는 아주 먼 곳, 바로 일본에서 시작됐습니다. 자료들을 보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핵심 키워드던데 이게 뭐 수십 년간 글로벌 시장을 떠받쳐온 기둥 같은 거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랄까, 금융시장의 공짜 덤심으로 불리던 전략이죠. 공짜 점심이요? 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금리가 거의 제로임 일본에서 엔화를 아주 싼 이자로 빌려요. 그리고 그 돈으로 금리가 높은 미국 국채나 주식 아니면 비트코인 같은 데 투자해서 차익을 얻는 방식이거든요. 지난 수십 년간 이런 식으로 시장에 흘러들어온 돈이 추정치로만 최대 20조 달러라고 합니다. 20조 달러요? 와, 우리 돈으로 2경 원이 넘는 돈인데 네, 상상하기 힘든 규모죠. 그게 미국 전체 GDP보다도 큰 돈이잖아요. 그런 거대한 자금 흐름에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신호가 나왔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최근에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이제 금리를 올릴 수 있다. 구체적으로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딱 시사하면서 시장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제 공짜 점심이 끝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엔화 대출 이자가 오르면 더는 이득이 아니니까요. 이 막대한 자금들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투자했던 자산들을 뭐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한꺼번에 팔아치울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된 겁니다. 실제로 비트맥스 공동 창업자 아서 헤이지가 이번 비트코인 급락의 주범으로 바로 이 일본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을 지목했어요. 아, 정말요? 네, 엔화로 돈 빌려서 비트코인 샀던 트레이더들이 금리 오른다는 말에 화들짝 놀라서 그냥 던져버렸다는 거죠. 그 여파가 즉각적으로 나타났군요. 비트코인 가격이 8만 6천 달러 아래로 뚝 떨어졌고 자료를 보니까 9만에서 10만 달러 사이에 팔겠다는 주문, 즉 매도벽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상승세가 꺾여버렸다고요. 이건 단순히 환율 문제를 넘어서 저금리 유동성 파티가 끝날 수 있다는 거대한 경고음처럼 들리네요. 맞습니다. 글로벌 유동성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신호탄일 수 있으니까 시장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외부에서 터진 리스크도 무서운데 자료를 보면 암호화폐 생태계의 심장부에서도 문제가 터졌습니다. 내부에서도요? 네, 바로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 테더 USDT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할 수 있겠네요. 암호화폐 시장의 기축통화나 다름없으니까요. 1달러 가치를 지켜야 하는 USDT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11월 26일에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S&P 글로벌이 USDT의 안정성 등급을 매겼는데 결과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나왔는데요?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 약함 판정을 내렸습니다. 약하며? 네, S&P가 지적한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 USDT의 가치를 보증하는 준비금 안에 비트코인이나 금처럼 가격 변동이 너무 큰 자산이 많다. 그리고 둘째, 그 준비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당신들 정말 1달러 가치를 지킬 돈을 갖고 있는지 못 믿겠다. 그 세계적인 신용평가사가 공개적으로 선언해버린 셈이죠. 테더 측은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겠네요. 물론이죠. 바로 암호화폐를 이해 못하는 전통금융의 편향된 공격이다. 이렇게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진 않았어요. 특히 중국의 장외 시장에서 그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에서요? 네, USDT가 1달러보다 싼 가격에 거래되는 역프리미엄 현상이 생긴 겁니다.
이건 중국 투자자들이 불안하니까 USDT를 손해보더라도 일단 위안화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커졌다는 뜻이거든요. 아, 최근에 중국 당국 규제가 강해진 거랑 맞물려서 공포가 더 커진 거죠. 만약에, 정말 만약이지만 테더의 1달러 고정이 깨진다면 그 파장은 상상하기가 어렵네요. 거의 뭐 리먼 브러더스 사태에 비유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면서요. 네,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의 혈액, 즉 유동성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다행히 아직 1달러 가치는 유지되고 있지만 한번 금이 간 신뢰는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잠재적 폭탄으로 남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내부에서는 테더 리스크, 이 두 개의 폭풍이 동시에 몰아치니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영화가 두 번째 상영관으로 넘어갑니다. 개인들이 공포에 떨면서 자산을 던질 때 월가의 거물들은 전혀 다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이름, 뱅가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자산 운용사로 유명한 곳인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네요. 정말 사건이라고 할 만한 변화입니다. 벵가드는 그동안 입장이 아주 확고했어요. 암호화폐는 투기다. 우리 고객들의 장기 포트폴리오에 적합하지 않다. 이걸 수년간 고수해왔거든요. 네, 심지어 다른 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내놨을 때 못 사게 막기까지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랬던 벵가드가 태도를 180도 바꿔서 2025년 12월 3일부터 고객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담긴 ETF, 뮤추얼 펀드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저 고객 수요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급작스러운 전환 아닌가요? 암호화폐는 투기다라던 벵가드가 갑자기 철학을 바꾼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벵가드의 공식 설명은 고객들의 관심이 꾸준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그 이면을 봐야죠. 가장 큰 자극제는 역시 경쟁사인 블랙록의 성공이었을 겁니다. 아, 블랙록. 네,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하나로 시장을 장악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모으는 걸 보면서 더 이상 이 흐름을 외면하다가는 도태될 수 있겠다 이런 위기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결국 5천만 명이 넘는 벵가드의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건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네요. 그렇죠. 가장 완고한 거인마저 암호화폐를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했다는 신호니까요. 벵가드가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는 모양새라면 골드만삭스는 아예 그 문짝을 뜯어내고 집 전체를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이들의 움직임은 훨씬 공격적이에요. 맞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12월 1일에 미국의 ETF 전문 운용사 이노베이터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회사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인수 금액이 무려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6천억 원입니다. 2조 6천억 원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회사가 바로 비트코인 가격에 연동된 다양한 구조와 ETF 상품을 운용하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인수는 골드만삭스가 단순히 비트코인을 사는 투자자가 아니라 이 암호화폐 금융상품을 직접 만들고 유통하는 시장의 플레이어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아요. 불과 몇 년 전에 골드만삭스가 암호화폐는 자산이 아니다라고 보고서 냈던 게 생생한데 정말 세상이 바뀌었네요. 정확합니다. 그 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거죠. 사실 골드만은 이미 올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행보를 종합해보면 단순히 투자 수익을 노리는 걸 넘어서서 말씀하신 대로 암호화폐 시장의 금융 인프라 가치를 장악하려는 신호로 익힙니다. 아, 인프라 자체를? 네, 상품을 만들고 유통시키고 관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수수료를 챙기는 월가가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이 시장을 지배하겠다는 거죠. 시장이 공포에 떨고 가격이 조정받는 이런 시점에 수조 원을 베팅한다는 건 앞으로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아주 강한 확신이 깔려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죠. 개인들은 가격 하락에 공포를 느끼는데 기관들은 바로 그 공포를 먹고 자라면서 시장의 판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극명한 온도차를 업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암호화폐 투자 업계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그레이스케일의 보고서 내용이 궁금하네요. 그레이스케일은 최근 보고서에서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현재 가격 하락은 강세장 사이클에서 나타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조정이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공포에 떨 필요가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정상적인 조정이다. 네, 역사적으로 강세장이 펼쳐지는 중에도 1년에 서너 번씩 10% 이상 조정은 늘 있어 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조정이 과열을 시키고 더 건강한 상승을 위한 발판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하락도 과거 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거군요. 그런데 이번 강세장은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면서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이번 상승장이 2021년처럼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적인 광풍, 즉 포모가 아니라고 봤어요. 그게 아니라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제도권 금융상품을 통해서 기관 투자자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 주도 세력이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 기반이 과거보다 훨씬 탄탄하고 조정이 와도 그 폭이 예전만큼 깊진 않을 거라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그러니까 블록체인상의 실제 거래 기록을 봐도 재미있는 점이 발견된다고 해요. 온체인 데이터라면 누가 사고 파는지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그 데이터와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니까 일부 단기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위해 매도한 건 맞지만 오히려 소규모 직업을 가진 개인 투자자들은 이 하락을 매수 기회로 삼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고 있다고요? 네, 시장 전체가 공포에 휩쓸려서 무작정 던지는 패닉셀링과는 거리가 멀다는 분석이죠.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의 결론은 이겁니다. 큰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았으니 이 단기 조정을 기회로 활용해라. 특심이 있는 분석이네요. 그리고 이런 조정은 기회라는 말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기업이 있죠. 비트코인 보유량 세계 1위 상장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번에도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이끄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번 하락장에서도 어김없이 바이 더 딥을 실천했습니다. 10월 말부터 12월 초 사이에 평균 99,600달러에 13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사들여서 총 보유량을 65만 개까지 늘렸습니다. 가격이 9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매수에 나선 거네요. 그렇죠. 이들에게 하락은 공포가 아니라 박앤세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히 비트코인을 더 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주목할 만한 조치를 취했다고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1조 4,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9천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현금 준비금을 마련했다는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그 돈으로 또 비트코인을 사려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닙니다. 이 돈은 향후 1, 2년간 회사를 운영하고 이자나 배당금을 주기 위한 비상자금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경영진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을 팔 수도 있다는 원론적인 말을 했는데 이 말 한마디에 시장이 크게 흔들렸거든요. 아, 그랬었죠. 네, 그걸 의식한 듯 우리는 시장이 아무리 나빠져도 비트코인 단 한 개도 안 팔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 충분한 현금을 확보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겁니다. 장기 보유 의지를 의심하지 말라는 선언이죠. 들어볼수록 정말 두 개의 다른 세상 이야기 같습니다. 자, 오늘 분석한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한쪽에서는 일본 금리 문제나 테더 문제 같은 거시적인 리스크 때문에 공포가 확산되고 있어요. 이건 뭐 단기적인 파도와 같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뱅가드, 골드만삭스 같은 거대 기관들이 미래를 보고 수조 원을 투자하면서 금융 인프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파도 아래에서 흐르는 거대한 조류의 방향 자체를 바꾸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정리입니다. 결국 개인들은 눈앞의 가격이라는 결과에 반응하고 기관들은 이 금융 시스템의 원인을 바꾸고 있는 셈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더 싼 값의 자산을 매집할 수 있으니 기관 입장에서는 어쩌면 개인들의 공포감이 최고의 사업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료들은 이럴 때일수록 섣부른 승부수를 던지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이 거대한 힘의 충돌을 관찰하고 공부하면서 자신의 투자 전략을 재정비할 시간이라고 조언합니다. 어수선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군요. 네,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다가올 변화를 대비하는 게 훨씬 현명하다는 것이죠. 같은 금융 상품을 만들고 거래 플랫폼과 운용사까지 사들이면서 이 시장의 규칙을 만드는 설계자가 되려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러한 암호화폐 시장의 월스트리트화가 계속된다면 과연 비트코인이 처음 탄생했을 때 가졌던 그 탈중앙화 금융이라는 이상은 어떻게 될까요? 월가가 만든 새로운 중앙화 시스템이 과연 우리에게 이로운 것일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통제가 될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